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회 전산회계 1급 시험을 예측하기 위해서 챗 GPT를 활용해서 출제 예상 분석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자주 출제됐으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 원리는 우리가 16점, 2점씩 8문제가 출제되는 배점이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다가 각각 출제됐던 내용들 총 20회의 기출문제를 넣어서요. 자, 분석을 이제 의뢰한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 보면 재고자산, 자본 관련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고자산과 자본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무제표 및 재무제 상태 그리고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가 비교적 많이 나왔다.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유가증권, 부채, 자본조정, 회계처리 오류 수정 문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재고자산, 자본 관련 문제는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무제표, 감가상각 문제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회계 오류 이런 드물게 출제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주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심화학습이 필요하고요. 빈도가 낮지만 그래도 간혹 출제된 주제들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GPT가 예측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셨다가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유가증권이나 손익계산서 및 수익비용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잘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이제 우리가 5문제 10점의 배점으로 출제가 되죠. 원가회계도 20회 기출문제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의뢰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은 제조원가 및 원가 계산 문제 가장 많이 12회 출제됐고요. 개별원가 계산 많이 출제됐고 종합원가, 완성품 완상량도 많이 출제된다. 원가 행태 및 배분도 많이 출제되고 공송 정상 원가도 자주 출제됐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출제 가능성, 제조 원가 및 원가 계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완성품 완산량도 중요하다 얘기했고요. 원가의 행태, 원가의 개념,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문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공송 및 정상 원가 계산 문제도 꾸준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예측하고 있고요. 원가의 분류와 매몰 원가는 문제가 상대적 낮게 출제됐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도 지금 자주 출제된 빈도가 높은 데는 더 많은 심화학습을 하고 빈도가 낮게 출제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GPT가 예측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마찬가지로 20회 최근 기출문제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의뢰해 봤어요. GPT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GPT의 분석 결과가 나오겠죠. 부가가치세 개념 및 특징, 세금 계란서, 부가가치세 가세 표준이 많이 출제됐다. 공급 시기, 사업자 등록 정정 문제도 잘 출제된다. 면세, 영세율도 많이 출제되고 있다. 과세기간과 과세 대상은 조금 다소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출제됐지만 간혹 출제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심화학습을 한다. 심화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빈도는 낮지만 간혹 출제되는 부분도 당연히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GPT가 심화학습이 필요해.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책에 있는 뒤에 관련 유사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여러 번에 걸쳐 풀어보시고 이해도 다 하셔야 되고 간혹 출제된 주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되셔야 그래도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실기의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챗 GPT에게 최근 20회차 기출문제를 의뢰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네요. GPT 분석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계정가오 및 적요 등록, 정기분 재무제표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래처 등록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는 얘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고 한 거죠. 횟수가 나와 있고요. 기타 문제는 좀 적게 출제됐다. 자, 그래도 어쨌든 계정가오 및 적요 등록,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처 등록 출제 가능성이 높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 주제는 상대적 빈도는 낮지만 간혹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기초정보관리는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초정보관리는 전산회계 1급에서 우리가 10점을 다 득점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죠.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 있어요? 바로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이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리고 계정가오 및 적요 등록 그리고 마지막이 사업자 등록증, 회사 등록 메뉴 수정하는 거. 요 5개 중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 중심으로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특히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문제는 4점 몇 점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겠고요.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이 유형이 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흐름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 약한 분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인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GPT에 대한 결론이 항상 모두 옳다 혹은 모두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GPT에 넣고 분석을 해보면 간혹 틀린 데이터 분석이 나올 때도 있고요. 분석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걸쳐서 검증을 해갖고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와 이제 그러니까 GPT에 나온 결과만 보고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 나온 결과치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어떤 조언이 같이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좋다 볼 수 있으니까요. GPT 데이터 보시면서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특히 GPT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일반 전표 입력 상당히 매력적인 이제 어떻게 본다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전표 입력, 기초 정보 관리야 유형이 뭐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전표 입력의 붕괴 유형은 정말 많이 잡으면은 뭐 40개도 넘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내온 거를 GPT는 15개 유형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탈 20회차 전체 분석을 한 거고요. 저는 좀 더 세분화해서 한 30개 이상인데 어쨌든 그렇게 분석을 해서 나열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니까 비용의 구분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된다 얘기하고요. 퇴직, 연금, 어음, 관련 회계.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예. 자, 현금 배당 및 배당금 수령, 재고자산, 유형자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외상 매출금 회수, 계약금, 보증금, 외화결제도 많이 출제, 급여지급, 사채 발행과 상환,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대손 관련 거래, 세금 및 보험 문제, 채무 면제, 타계정 대체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출제된 부분은 마찬가지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비용의 구분, 퇴직연금, 어음, 그다음 현금 배당, 배당금 수령, 재고자산, 유형자산 문제, 계약금 및 보증금, 외화결제, 외상매출금, 급여지급, 사채 발행, 상환, 단기 매매증권, 뭐 대손, 세금과 원가, 뭐 채무 면제, 타계정 대체 등도 빈번하게 간혹 낮게 출제됐지만 간혹 출제되는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결론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많이 출제된 부분, 제가 지금 언급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분석 결과. 그다음에 빈도가 좀 낮지만은 간혹 출제되는 주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가장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 일반 전표 입력을 얼마나 잘하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된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일반 전표 입력이 가장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우리 에듀윌 전산회계 1급 교재에 있는 앞에 있는 기본 문제, 유형별 연습, 기출문제 등등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붕괴를 학습을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유형의 붕괴들을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런 류의 내용에 대해서 분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일반 전표 입력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준비는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이 6문제가 출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8점 배점으로 나오는 매우 중요한 챕터라 볼 수 있고요. 그래 일반 전표 입력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득점시킬 수 있는지가 합격의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최소 전산회계 1급에서는 6개의 일반 전표 입력 중에서 4개 이상을 득점해야지만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요. 최소 여기서 12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에 제가 점수 계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자주 나오지 않았던 주제들 특히 좀 어려워하는 주제들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많이 나왔더라. 뭐 예를 들어 원천징수 관련된 건 당연히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취득가 처분 특히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은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리고 유형자산 이제 뭐 처분 문제 좀 어려운 주제 중에 좀 알아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아니면은 뭐 대손 회계 그래서 우리가 대손 발생에 대한 분계 그리고 대손 채권 해수에 대한 분계가 있겠죠. 어음 회계 그래서 어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수, 추심 의뢰 그리고 어음의 부도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 거래 등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어음의 배서까지. 자, 그 다음에 외화 결제와 관련된 문제 당연히 정리돼야 되겠죠. 이 경우 외환차 손익이 발생하잖아요. 자, 근데 사채 발행 문제, 주식 발행, 그러니까 자본 항목들도 사채 발행, 주식 발행, 그러니까 신주 발행, 거래에 대한 분계, 자기 주식 거래, 그리고 배당의 수취 및 배당의 지급에 대한 분계들,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우리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좀 약간 고급 주제들도 문제를 좀 푸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일반 전표 입력 매우 합격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다시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메인 매치 전표 입력 마찬가지 20회차 이제 마찬가지 GPT를 통해서 분석을 의뢰해 봤어요.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된 데이터가 지금 산출되고 있죠. 과세 유형으로 이제 여기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과세 매입이 가장 많이 출제, 불공제 많이 출제, 카드 과세 매입, 카드 매출, 그리고 직수출 문제도 다소 많이 출제됐다.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자주 출제, 면세 매입, 영세 매입, 영세 매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마찬가지 여기도 6문제 18점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5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최소. 왜냐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어떻게 본다면 분계를 일부 하기 때문에 과세 유형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고요. 전산회계 1급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전문가의 시선에서 분석을 해본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는 실제로 어려운 주제는 6문제 중에 하나 정도의 문제 혹은 한두 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의 그런 메인 매치 전표 입력이 출제될 가능성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 다루는 조금 고급 주제는 좀 빠져서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소 6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을 득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우리가 정리했듯이 마찬가지 메인 매치 전표 입력도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또한 기출문제 많이 풀어서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분개를 할 수 있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메인 매치 전표 입력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모든 과세 매입과 과세 매출에 대한 그런 유형들과 관련된 내용들 중요하다. 특히 뭐 유형자산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래들도 중요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좀 고급 주제라 볼 수 있는 우리가 간주 공급 뭐 이런 것들 사업상 증여 이런 것들 그런 거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메인 매치 전표 입력에 대한 GPT 분석 내역을 이제 제가 다시 판단한 내용들을 한 요 정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유형은 오류 수정이죠. 2문제 출제되죠. 그래서 6점의 배점을 갖고 있는 오류 수정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는 유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오류를 수정한다. 여기는 뭐 개정 과목 오류 수정으로 제가 집어넣고요.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문제. 세 번째도 많이 나오죠. 일반 전표 입력 삭제 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분계 오류. 분계 자체에 뭐 예를 들어 비용을 뭐 자산 처리했다든지 뭐 이렇게 분계만 수정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일반 전표 입력을 또 하는 게 바로 오류 수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문제. 이게 오류 수정이라는 거고 얘는 또 하나의 일반 전표 입력, 또 하나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가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하면 돼요. 간혹 이걸 잘 못 찾는 분이 있지만은 우리 시험은 반드시 오류 데이터에 대한 걸 입력을 했을 테니까 그 날짜로 양쪽 다 들어가면 뭐 찾는 거야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 파트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오류 수정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이 문제도 웬만하면 두 문제를 모두 득점할 수 있게 대비는 돼 있어야 돼요. 뭐 최소 한 문제 이상은 득점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결산 자료 입력. 자,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9점의 배점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결산 자료 입력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어쩌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의미가 좀 있죠. 결산에 대한 유형이 한 14개, 15개 정도 되니까요. 출제 경향, 예. 외화 환산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선급 비용, 현금과 부족 정리,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미수 수익, 법인세, 그다음에 정리 좀 멈춘 거 볼까요? 예, 대손상각, 소모품 정리, 그다음에 부가세 정산, 매출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출제 예측은 채권 채무 외화 환산 관련돼서 출제될 거다. 선급 비용, 현금과 부족 출제될 거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도 많이 출제될 거다 얘기했지만은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결산자료 입력 세 문제 중에 최소 두 문제 이상 득점할 수 있게 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볼까요? 결산자료 입력 말로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판서를 좀 지향을 했는데 판서를 좀 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좀 늦어지니까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본다는 건 시험 직전에 있다. 이 강좌는 시험 일주일 전에 가장 보는 게 가장 좋을 거란 생각은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결산자료입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크게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죠. 수동결산. 첫 번째는 이제 손익의 결산 정리예요. 이들을 할 수 있어야 돼.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그리고 소모품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5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강의에서 했으니까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자, 두 번째. 평가 분기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하나 더. 외화 환산 이 세 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로 현금과 부족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했다고 GPT가 분석을 하고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자동 수동 분계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유동성 대체 같은 게 있죠. 유동성 대체에 대한 분계. 주로 뭐 장기 차입금이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다른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 유동이 비유동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수동 분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동 분계, 자동 결산 한번 볼까요? 자, 대손상각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감가상각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무형자산 상각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퇴직급여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제가 하나 누락한 게 있네요. 수동 결산 중에는 부가가치세 정산,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기하는 문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그 정도 지금 제가 언급한 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세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다 득점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 결산한 다음에는 전표 추가 버튼 반드시 눌러줘야 되겠죠. 그 정도로 간단하게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해서는 분석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이죠. 장부조회.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장부조회는 이제 장부에 대해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세 문제가 출제되고 배점은 9점으로 출제가 되죠.
장부 조회에서도 최소한 2개 이상은 득점을 해야 된다. 뭐 3개 맞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얘기한다면 2개 이상 득점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 한번 20회차를 한번 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장 많이 나왔다. 거래처 원장, 그리고 총계정 원장 조회, 그리고 월계표, 메인 매출장,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세금계산 합계표 이런 것도 자주 출제됐다. 계정별 원장 조회는 좀 상대적으로, 현금 출납장도 좀 상대적으로 적게 출제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조회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조회 아까 잘 많이 나왔던 내용들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합계표들,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가 당연히 조회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많이 나온 것들로 보면 거래처 원장이 제일 많이 나오죠. 사실은 거래처 원장, 뭐 월계표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이런 거 조회해서 뭐 찾는 것들도 많이 나왔죠. 합계잔의 시산표를 조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계정별 원장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메인 매출장을 찾아서 조회하는 문제들도 있겠죠. 자, 그 외에도 뭐 기타 등등 조회해서 풀 수도 있겠죠. 뭐 현금 출납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계정 원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회하는 문제들도 있겠죠. 한 그 정도가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그런 류의 문제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학생분들이 이 장부 조회는 어떤 얘기를 하냐? 처음에 어디서 찾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죠. 뭐 예를 거래처 물어보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야. 부가가치세 뭐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물어보면 부가세 신고서야. 그래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물어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야. 예를 들어 뭐 월의 증감 같은 거 물어보면 월계표야. 그다음에 뭐 가장 큰 달, 작은 달 이런 거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이야.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곳. 뭐 예를 들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런 거 물어본다면 재무상태표야.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그 언급된 장부들을 찾아보면 되고요. 여기는 많이 여러분들이 조회하고 찾고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전체 주요 핵심 정리 사항들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GPT한테 의뢰를 해봤어요. 회계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래 결합 관계, 재고자산 범위, 유형자산 등이 많이 출제될 거다. 자, 그다음에 원가의 개념, 뭐 배분 기준, 그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차이점,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자.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숙지하고 사례를 통해 뭐 세금 계산서 작성, 과세 표준 계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있었죠. 예.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 좀 거시적으로 GPT가 그냥 분석을 해준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히 좀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실무, 기초정보, 신규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일반 연표 입력, 예, 다양한 문제를 풀자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오류 수정, 결산 정리 사항, 그다음에 뭐 장부조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치가 나왔다는 걸 이렇게 종합학습 전략을 제시했는데 여기는 실제로는 조금 더 이렇게 줄여서 GPT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따로 이거를 뭐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GPT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GPT를 이용해서 많은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도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 전산 회계 일급, 뭐 전산 세무 이급 말고도 다른 뭐 문제들도 많이 분석을 하고요. 그걸 많은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래서 많은 뭐 AI 뭐 이런 거 관련돼서도 제가 많이 좀 관심이 많아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뭐 어디 가서 그 AI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할 정도의 AI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실력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 어떻게 전산회계 1급을 대비할까? 115회 시험을 놔두고 전산회계 1급 어떻게 대비할까? 그 결론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T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제 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바로 이렇게 판단하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을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6회 기출문제 최소 5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본다. 그래서 우리 에듀윌 전산회계 1급에 우리가 교재로 본다면 뒤에 기출문제가 6회분이 있죠. 그거를 최소 5번 이상 풀어본다. 그런데 출간되고 2번을 더 봤어요. 그러니까 그 2번 더 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듀윌 사이트나 아니면은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최근 본 2회 정도는 114, 113회 정도는 그거는 다운받아서 그렇게 하면 한 8회 돼요. 그러니까 뭐 6회로 제가 얘기했지만 최소 최근 나왔던 6회에서 8회 정도의 기출문제 최소 5번 이상 반복한다. 일주일 남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시험 D-7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시계를 D-7일로 놔두고 한다. 5번 뭐 어렵지 않아. 금방 해요. 예,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GPT가 분석을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풀어보면은 자주 나오고 주요한 문제들이 포착이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 자주 나오는데 만약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난 선급 비용, 나는 혹은 선수 수익의 결산분에 진짜 모르겠어. 그렇다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GPT가 언급했던 내용들 아니면 제가 강의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여러분들 또 8회 동안 혹은 6회 동안 기출 문제를 보니까 야, 이거 자주 나오는데? 근데 난 이걸 잘 모르겠어. 이러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면 종합원가 계산. 나는 완성품 환산량 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데 난 이거 못 풀겠다. 그럼 난 이거를 꼭 해야 되고. 아니면 정상원가 계산에 우리가 배부 차이 계산하는 문제 있죠. 난 이거 못 풀겠더라.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실무 문제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세요. 최소 5번 이상 복습을 하는데 그중에서 여기는 3번 정도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 후에는 3번 정도는 입력해서 공부하시고 남은 2번은 그냥 눈으로 확인해도 돼요. 사실 시험 당일 아침에도 한 번은 봐. 6회에서 8회 모아둔 거 이렇게 쭉 보면.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꼭 대비를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겠죠. 그 내가 맞은 거는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 X 할 거 아니에요. 채점을 해보겠죠. 그런데 내가 자꾸 틀리는 것들이 있어. 중요한 것 같은.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체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맞은 거는 또 맞았고. 자, 그럼 많이 틀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그 부분만 이제 확인하면 알아서 오답 노트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그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유형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당일날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요건 시험 당일. 요 2개는. 이 위에는 시험 전이고 5번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5번을 먼저 볼까요? 시험 시간 및 시험 장소 준비물을 확인해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준비물.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이 2개는 있어야 돼. 수험표와 신분. 다른 건 없어도 돼. 근데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을 봐요. 볼펜 없어도 돼요. 계산기 없어도 돼. 도시락 없어도 돼. 핸드폰 없어도 돼.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수험표와 신분증이에요. 이 2개가 없으면 시험을 못 보니까. 신분증은 당연히 법적 신분증만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근데 이게 모두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지갑이 있는데 뭐 시험 직전에 잃어버렸다, 뭐 2, 3일 전에 재발급이 안 나오면 동사무소에서 사진 나와갖고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만 있어도 그건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험표와 신분증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시험 시간, 시험 장소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험 시간에 맞춰 들어가면 안 돼요. 15시부터 시험이면 14시 40분까지 입시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14시 여러분들은 늦어도 20분 전에는 그 학교면 학교, 그 학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장소로 여러분들이 이동하신 다음에 그리고
20분 전이죠. 14시 40분까지 입실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시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이제 시험이 됐어요. 시험을 보는 거야, 이제. 자, 만약에 시험을 볼 때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론 시험이 먼저 있어요. 이론 시험이. 실무가 뒤에 있고. 하지만 실무를 먼저 봐요. 실무를 먼저 보고 이론을 나중에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전산회계 1급은. 왜 시간이 없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이면 시간이 안 부족한데 이분은 전산 프로그램 입력이 이게 좀 숙달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입력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숙달이 됐다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이론은 찍기라도 가능하니까 실무 시험 먼저 보시고 이론 시험 푼다. 시험지가 좀 넘어갔겠죠. 그래서 실무를 먼저 풀고 이론을 푸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도 마찬가지인데 시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기출문제가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향후에 제가 뭐 모의고사 같은 거를 좀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그건 뭐 나중 일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기출문제 풀어볼 때도 마치 모의고사처럼 여러분들이 딱 시간도 재고 처음 풀 때요. 특히 그 다음에 실무 먼저 풀고 이론 풀고 입력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해서 여러분들 처음 풀 때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는데 자,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이론이 30문제예요. 아니 30점이에요. 그중에서 우리는 최소 20점 이상의 득점을 해야 돼요. 물론 24, 26 더 받으면 좋죠. 그런데 최소 점수를 말한 거예요. 실무예요. 기초정보관리는 10점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일반전표 입력. 일반전표 입력은 18점이에요. 그래, 두 문제까지는 봐주자. 그러면 10점까지는 받아야 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하나만 15점 이상 받아야 돼. 오류 수정, 얘는 6점 혹은 뭐 하나 틀린 데가 3점이라 할게요. 최소. 그리고 자, 결산자료 입력 하나 틀렸다. 그래 6점. 장부제 하나 틀렸다. 6점. 예, 이렇게. 이런 몇 점이 나와요. 여기 20점, 이거 50점만 나오면 돼. 그거 합격이야. 여기 35, 38. 딱 나오죠. 50.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 점수를 받으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딱 70점으로 합격하잖아. 그럼 여기 계획에서 내가 한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론을 한 문제나 더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20점인데 뭐 10개 맞췄는데 뭐 10개냐 11개냐는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이론이 7개 밑으로 맞추면은 실무 거의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 허투루 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실무에서는 마찬가지. 제가 쭉쭉쭉 빼니까 딱 50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론에서 만약에 24점 정도를 받았어. 12개 이상 받았어. 그러면 좀 안정적이 돼버리죠. 74점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론에서도 지금 제가 좀 많이 뺀 게 일반전편이고 하나 좀 더 맞아야 돼. 예, 그래야지 53 나와갖고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에듀윌에서 저랑 같이 뭐 공부했던 충분히 뭐 90점대 후반, 만점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소 점수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115회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